네,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곳 대구 경북의 경제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새롭게 혁신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저는 그 성장 동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핵심 동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간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반전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뒷부분에는 이곳 대구 경북의 경제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1997년에 있었죠. 97년 11월에 우리가 IMF에 약 500억 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맞은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쓰러졌고 거기에 돈을 꽂았던 시중은행 8개 중에 4개가 쓰러지면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은 4개의 시중은행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실업자가 무려 100여만 명이 생겼죠.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라고 했던 재벌 회사와 은행에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약 100만 명이 97년, 98년 양년 사이에 실업자로 전락하고 노동계의 통계에 따르면 그중에 절반은 5년 내에 극빈자로 전락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다라고 얘기했던 외환위기라는 큰 충격을 받은 뒤에 우리 경제는 그때로부터 비롯돼서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바뀌니까 결국 매 정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YS 정부 때는 7%의 성장률이 DJ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때는 3%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 2016년 양년은 2.4, 2.5%로 성장률이 떨어졌고 작년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그 보궐선거로 5월 달에 취임하면서 국제 경기가 조금 호전되면서 이 3.1% 성장을 해서 야 이제 회복이 되려나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올해 국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다시 2.7% 이하밖에 성장 못할 거다 하니까 우리 경제의 앞날을 놓고 우리가 다시 이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 문재인 정부는 2%로 떨어지고 다음 정권 가면 1%, 그 다음 정권 가면 제로 성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처럼 우리 경제가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 하는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김세직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경제학적으로 경제라는 것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수출 대기업, 소위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너무 오랫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재벌들은 속성상 사람 고용보다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적 자본만 발전하고 인적 자본의 양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생산비 체감의 법칙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그동안 20년간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1960년대에 수출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간은 정말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의 성장 전략은 선진국이 다 해본 것들 중에서 실패한 건 안 하고 성공한 것만 그대로 베끼니까 성공할 확률이 100%니까. 그런데 정부가 모든 지원을 집중해서 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10% 가깝게 올라가는 나라에서 매년 금리를 1%, 2%짜리를 장기간에 걸쳐서 대여해주고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또 환율도 거의 보조금 성격의 우대 환율로 적용을 해주고 수출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그런 구조로 경제정책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도 기업에 대한 세금을 아주 낮게 해주는 이런 집중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고속 성장을 빨리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가서는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의 최상위권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가전제품. 그때부터 전 세계 공항에 가면 삼성과 LG의 카트레이지가 전 세계 공항을 다 덮을 정도로 전 세계 가전제품은 우리나라가 싹쓸이했죠. 그리고 그거와 연결된 소위 디스플레이 산업,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철강, 조선,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었고 자동차도 세계 상위권, 그리고 반도체까지 상위권을 점하면서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를 우리가 상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베끼기 성장을 잘한다 그랬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철저히 베끼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가 고속 성장하는 후반기에 가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는 재벌 대기업들이 더 이상 베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책의 그 관성 때문에 계속 대통령마다 재벌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파티하면서 계속 투자하자 해도 재벌들은 이제부터 하는 투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R&D 투자를 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일반 벤처기업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스타트업들과 거의 같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는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거기 투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재벌들은 그런 혁신 투자를 가급적 위험하니까 뒤로 미루고 그 대신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유통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었던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전국의 도매시장, 소매시장, 골목상권 모두 다 재벌의 백화점, 마트, 체인 판매 형태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 대기업과 중소 소상공인 사이에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극화가 이루어졌고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하게 일어난 대표적인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나라 전체로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 소비가 줄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다시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주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지난 20년의 현상이었다. 이것을 김세식 교수는 그런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금융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에 금융기관들이 전 국민 5천만 국민이 쌈짓돈 모아서 저금한 그 돈을 자산 운용을 통해 하는데 그 운용이 하는 비중이 기업금융을 무려 80%나 운용을 해서 외환위기 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국민 저금 모아가지고 재벌의 사근고 노릇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외환위기 과정에서 30대 재벌 중에 16개나 쓰러지고 시중은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 은행원에 약 2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그 실업자들의 절반은 5년 뒤에 극빈자가 되는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은행들의 영업 형태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되도록 기업금융을 줄이고 기업금융도 안전 위주의 담보 확실히 잡고 또 연대보증 세우는 이런 형태의 안전 위주의 융자 방법으로 가고 리스크가 큰 형태의 기업금융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차이를 전부 아파트 담보대출 주로 가계대출로 메꿔왔죠. 그래서 작년 올해 통계는 이 기업금융의 비중이 4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차이는 가계부채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로 메꿔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건설업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을 줬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자본이 비생산적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집이 없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집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의 역분배가 양극화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전에는 1억 원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5억을 주고 사다 보니까 집이 있는 사람에게 결국 소득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우리 금융이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양극화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분배의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과장하던 30대 후반 40대까지는 저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고속 성장을 하는 데다가 전 세계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공평한 나라 하면은 항상 대한민국이냐 일본이냐 대만이냐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자신만만했는데 외환위기를 겪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률도 떨어지고 소득 분배의 양극화도 이렇게 심해진 것이죠.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좀 더 분석해 보면 은행의 담보대출의 그 비중이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이 담보대출보다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대출로 담보대출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져서 중소기업은 무려 71.2%, 대기업도 30%나 되고요. 그리고 돈이 줄어드는 기업금융 중에서도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제조업에 가는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어서 29.4%까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 차이를 서비스업 분야와 64.몇 프로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상승으로다가 메꿔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은 본래 새로 창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과거에 영업 실적이 없으니까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 자산도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권이 중소벤처에 대출하는 돈에 보면 융자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이 98.8%, 98.8%, 그리고 기업을 평가해서 유망 중소벤처에 대해서 그 주식을 직접 리스크 테이킹하고 투자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발달된 선진국가, 미국 같은 나라는 중소벤처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지원 방법의 60%가 투자의 방법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금융 여건에서 우리나라 중소벤처가 육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여러분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 위주로 금융을 운영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보는 금융권의 큰 변화와 혁신의 바람, ICT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금융은 이제 ICT 산업의 한 분과인 핀테크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핀테크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한 개밖에 없을 정도로 핀테크 산업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국가별 핀테크 기업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R&D 투자 할 필요가 없다. 은행 담보물 잡고 평가하고 돈 내주는데 특별히 R&D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R&D 투자가 80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금융산업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금융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일으킬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인식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이 역할을 재벌들에게 나누어서 전국에 창업 무슨 혁신센터를 17개 전국에 곳곳에 흩어서 나누어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방법도 오직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가짜 창업도 많고, 예를 들면 대학에 R&D 자금 지원해서 창업을 독려했더니 대학원생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취업하는데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짜 창업회사 만들어서 돈 써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됐었죠. 숫자는 양적으로 7만 5천 개나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보면 기술혁신형 창업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또 창업자 중에 석박사의 비중이 지난 7년간 창업한 기업 198만 개 중에서 5.3%밖에 안 된다. 경제가 잘 나가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스탠퍼드를 중심으로, UC 버클리와 스탠퍼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주로 포스트닥들을, 석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혁신형 창업이 그 경제를 혁신시키고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데, 우리는 이 석박사들은 전부 인류 재벌 대기업에 안주하고 있고 창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업에 따르는 모든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투자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창업기업 중에서 10년 내에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 1조를 넘는 기업을 통칭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계 237개 유니콘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3개, 올해 하나가 늘어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이유도 이런 데 근본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의 창업 열풍이 일어나려면 그 분야에 적어도 우리 금융 메커니즘에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한 100조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우리가 느끼는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아무리 지원한다 그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다 내는 돈은, 지원 자금은 창업 단계에 많아야 5조, 대개 한 3조 정도밖에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중에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기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과 대재벌기업, 여유자금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과 대재벌기업들이 선도적인 투자에 따라서 그 중소벤처기업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중 메커니즘에 따라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금융혁신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지금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만이 별다르게 색다르게 뭘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의 최고의 금융기관, 최대의 재벌들, 큰 투자가들, 뭐 여러분 이름 잘 아시는 잭 웰치, 손정희, 마윈,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망 중소 벤처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그 기업 가치를 높여서 돈 버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그 나라 경제를 혁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육성해야 하고, 그 방법은 더 이상 정부가 끌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을 혁신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력인 재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들의 선도적인 투자에 따라서 시중에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0억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수십만 명 넘어 한 100여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처를 알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아는 것이 아파트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가 투자하는 거 하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주식 투자는 겁이 나니까 대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평가해서 제대로 투자하는 개인 금융 전업 기업가가 전부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2,000명이 안 된답니다. 1,900 몇 명이랍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금융이 크게 혁신해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금융의 변화의 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금융은 은행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은행장도 와 계십니다만, 이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증권회사 같은 것들을 키우는데, 증권회사가 그동안 우리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춰가지고 그 매매 대행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증권회사가 아니라 기업을 평가해서 그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그런 증권회사, 투자증권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투자가 혁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게 해서 지금 47%까지 떨어진 기업 투자의 비중을 최소한 60% 이상은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금융의 방법도 융자에서 투자로 바뀌어야만 이러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의 물결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운영할 것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이,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에 저희 사위 녀석이 포스닥으로
한 10여 년 일을 해서 거기 인공지능형 로보틱스 하는 연구소에, 세계적인 연구소인데 거기 제가 자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연구소에 포스트닥 하는 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보다 다양한 형태의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교수들하고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맥주 마시고 이러면서 그 엔지니어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평가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서 당신 기술을 내가 500만 불에 사주겠다, 500만 불에 상당하는 주식을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담한다. 성공하면 그 주식 비례대로 놀아가는 것이고 실패해도 당신은 손해볼 거 없다, 성공 보수만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앞다투어 창업 전선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중에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미시간 앤아버에 있는 실패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미국 가면 꼭 가보고 싶은데 스탠퍼드 대학의 비즈니스를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실패 박물관을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소견서를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해도 실패라는 것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미래의 가능성까지 잃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인정되고 평가되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실패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그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 기억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낀 겁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기술을 쫓아다니는데 한국은 기술이 돈을 쫓아다닌단 말이죠. 이것을 바꿔놔야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가, 기업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대구 경북에도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금융권에서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정부와 금융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중요한 금융혁신의 방향은 이그지트, 회수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험자본에 투자했다가 필요하면 언제나 돈을 빼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새로운 자본이 또 들어오고 다양한 형태의 M&A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회수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코스닥과 코넥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권 시장 말고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들과 결합된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새로운 회수시장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일으킬 수 있는 생태계를 모두 종합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 본 것이 이 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형태의 벤처 캐피탈을 만드는 방법으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혁신을 하고, 우리나라 30대 재벌 대기업이 2017년도 말 통계로 883조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통과된 게 470조죠. 그것에 거의 2배가 되는 돈을 30대 재벌이 현금, 예금,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투자처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찾아가서 작은 단위로 나누어 투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그동안 우리는 제도적으로 은산분리라는 틀로 막아왔습니다. 은산분리는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처럼 수천만 명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왜 재벌의 사금고로 주느냐,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겸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에서 도입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완화하고 폐지하고 세계에서 이것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은산분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금융 전업 기업가군이 개인만 해도 한 30만 명이 되고 법인과 거기 종사자까지 하면 수백만 명의 금융 전업 기업가들이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금융권을 층이 두텁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안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 4곳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경제의 실체가 있느냐. 우리나라 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 4개는 자본금이 한 30조 이상 되고요. 연간 자산운용 규모가 650조 되고 점포도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결국 산업자본 소위 재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못 들어오게 파이어월을 쌓고 보니까 금융기관은 주인이 없는 금융기관이 돼버리고 주인이 없는 금융기관은 혁신을 하기가 힘이 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재벌들이 유통산업을 전부 점령하고 있는 지난 20년 동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 ICT 분야의 인터넷을 통해서 돈 번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젊은 기업가들이 한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홍일학 의원님도 계시고 열심히 뛰셔서 지난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요청을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금융권에도 주인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출발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이 예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대기업들이 유망중소벤처에 투자하는 것을 그걸 은산분리에다가 결합시켜 갖고 그걸 금융이라고 보고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번 정부에서 풀기로 결정을 해서 곧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가장 전문적으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선도적인 투자를 하고 재벌들도 그런 전문성을 갖고 투자를 하면 이것이 각 투자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시를 할 거니까 그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중에 많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폴로잉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진다.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로 하는 혁신 성장의 동력, 중소벤처 분야의 시중 메커니즘에 따라 자금이 흘러들어가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벤처 캐피탈의 육성을 통해서 회수 시장을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한번 실패해서 한번 기업하다 보더라도 그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메달이 되게 하는 그런 문화로 바꿔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제도 다 없애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맺은 연대보증계약 전부 지금 은행마다 앞다투어서 없애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 자금도 전에는 한 번 실패하면 절대 안 줬는데 3-4번은 기회를 준다. 여기 2017년에 정부가 창업 단계 첫 단계에서 약 6천억을 지원해 줬고 제도 전 단계에 200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2년 생존율을 비교해 보니까 창업기업은 정부가 주는 돈은 대개 신보나 기보의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창업기업이 47.5%였습니다만은 제도전 기업은 이것이 84%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이게 바로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재벌들이 문어발식 기업을 확장을 할 텐데 그러면 중소벤처까지 다 재벌들이 다 먹어버리면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내놓은 제안은 여기 말에 있는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중소벤처에 투자했다가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팔아서 현금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다시 자기 계열사로 흡수할 때에는 재벌의 전체 총자산 한도제를 도입을 해서 그 기업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재벌들이 평가해서 다른 기존 기업을 매각해라. 그래서 총자산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종래 그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던 유통산업 분야에 많은 재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 과거 두산그룹이 업종 전환을 할 때 보면 켄터키 치킨 팔고 코스닥 팔고 필름 회사 팔고 이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재벌들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재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니까 유망한 중소벤처를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필요하면 그 기업을 죄값 주고 사서 인수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되팔도록 하는,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이 전략은 여기 계시는 홍일학 의원과 저하고 함께 12월 12일 날 우리 당의 그 국가경제자문회의, 제가 의장으로 있고 또 우리 홍일학 위원장께서 중소벤처 분야 분과위원장으로 계시는데 함께 토론을 해서 지난 12월 10일 날 공개 토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 경북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지역 공약은 모두 143개로 지역 혁신산업, 기관 이전, SOC 등을 함께 망라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뉴딜 산업, 그리고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섬유 안경 대구의 뿌리산업 육성 등등이 있고, 또 경북에는 김천의 혁신도시, 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또 영주의 베어링, 포항의 철강, 미래 이동통신 스마트 기기 등등이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야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국가의 첨단 의료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의료 복합단지 이 부분을 한국은행이 금년에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현재 대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는 공공기관이 10개, 연구센터가 하나, 의료기기 업체 64, 제약업체 16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아서 희망이 있다. 제가 김범일 대구시장 때 이 의료단지를 보면서 와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첨단 의료가 과연 대구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충북 오송도 힘들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을 통해서 입수한 통계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보인다. 전체 대구의 의료 인력이 약 2만여 명 되는데 이것은 서울, 부산 다음이고, 대구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도
의료기기 제조업 생산액이 파란 그래프처럼 1,800억 불에 육박하는 쪽으로 성장하고 있고, 의약품 제조업 생산 지수도 계속 빠르게 늘고 있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가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동쪽은 끊어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는 대로 여기 빨간 선을 친 것처럼 동쪽은 끊어져 있고, 서쪽으로 뻗어나간 일대일로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많은 투자와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쪽을 남북이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철도를 비롯해서 유엔 제재가 풀리면 여기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 연계해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엄청나게 큰 시장,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동북아의 큰 융성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 환황의 경제권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의 서해안 경제, 인천, 경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지금 중국의 개방 특구들이 도시들이 모여 있는 지역과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결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북한까지 남북이 서로 교류 협력하게 되면 환황의 경제 벨트가 훨씬 활성화될 것이고, 또 남북이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환동의 경제 벨트도 활성화되는 이런 두 개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 가능성이 큰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두만강 유역의 창춘 지린 두만강에 중국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극동 연어주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훈친, 투먼, 단둥, 러시아의 자르비노항, 북한의 낮은 청진을 연결하는 환동의 물류센터가 개발되고, 에너지 벨트가 가스관을 통해서 남북을 직접 통과해서 연결되게 되면 이 가스관, 철도망, 송배전망, 중국의 삼통 산업이 남북을 통과하게 되면 환황의 경제권과 환동의 경제권이 큰 융성의 기회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북한의 가장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그리고 우리 한국이 시장 경제에서 세계의 제조업의 최고 선진국으로 발전한 그런 기업 운영 경험과 많은 자본, 부지런한 국민성, 이런 것들이 한데 결합되면은 동북아의 큰 21세기의 경제 융성 시대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중심에 대한민국,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져 온 대구, 경북, 우리 부산을 이어지는 동북 벨트가 그 중심적인 산업 배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다보고 AIIB, 이 1대1로의 금융을 제공하는 AIIB에 함께 투자해서 AIIB의 5번째 지분 보유국으로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